네, 행정절차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시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절차와 정보에 관한 건데요. 행정절차라는 것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그 과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 이후에 어떤 권리구제를 받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행정법에서는 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통제를 하자. 왜냐하면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이미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나군 뒤에 권리구제는 다툼의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들고 사회적으로 낭비가 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대로 처분을 하도록 통제하자라는 논리가 바로 행정절차법 사전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적 통제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영미법적 개념에 해당합니다. 사후적 권리구제보다는 이제 좀 절차를 통해서 미리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이제 행정행위를 조금 더 자유롭게 절차만 지킨다면 책임이 좀 감면되게, 그 다음 국민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절차가 조금 더 이제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먼저 이제 행정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이제 90년대 이후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생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시에 출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소송 대상성, 그다음에 소송의 어떤 위법성 판단, 이 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같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비교적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게 명확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출제 범위도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왜냐하면 중요성 자체가 행정행위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공략하시면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의 일반적 내용 보시면요. 사전통지, 청문, 그 다음에 이유제시, 이유부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행정절차에 어떠한 경우에 절차를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지켜야 한다면 어떠한 범위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는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거쳐야 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말하는 적법 절차, 에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제12조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유래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0조 인간의 존엄이나 37조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도 그 헌법적 근거로서 논의가 됩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행정절차법은 굉장히 신생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은 1996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로 국민들이 행하는 것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니까요. 자, 이러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도 개별 법률로 있고요. 이 법이 행정절차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법률로 특별법으로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즉 사전적 권리구제 측면에서 행정절차법이 1996년도에 도입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법 현행 법령을 찾아보시면 5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모든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그리고 행정예고 및 행정절차, 이하 행정절차라고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1항에서요.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고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행정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이 되지만 이 규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요,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2항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기역부터 지읒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내용의 유형을 보시면요,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유형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에 관한 관한 처분 중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조세의 부과 징수도 배제되고요. 자, 그런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원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나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처리 기간이 내에 빨리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면 되는데, 혹시나 또 당사자가 기다릴 경우에 대비해서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공표를 하고 그리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한편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익 처분보다 훨씬 더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가 넓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등의 절차가 이제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처분 절차를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처분인 경우, 불이익 처분인 경우 지켜야 할 절차,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사항 두 가지인데요. 수익 처분이든 불이익 처분이든 항상 처분 기준을 미리 설정 공표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제20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도 수익 처분이든 불이익 처분이든 모든 내용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는 제재적 처분 기준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행정청이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할 때 행정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 기준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의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 처분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 처분의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 처분의 이유 제시를 보시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당사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판례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변시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적인 기준은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상당한 이유가 뭔지에 관한 문제가 있겠죠. 자, 우리 법원은요, 처분서의 기재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을 통해서 처분 당시에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과 법률 내용에 의해서 이러한 처분을 한다는 내용까지는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당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 요 문장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모든 경우에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거나 너무나 단순 반복적인 처분인 경우, 그리고 경미한 처분인 경우, 그리고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한 처분이 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외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실 절차법을 두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체적으로 제외 사유를 좁게 인정하려는 취지에 있고, 되도록이면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는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행정행위가 이유 제시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절차적으로 이제 프로토콜 딱 해놓은 이제 절차를 딱 규정을 해놓으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딱 그대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처분의 이유 제시가 대체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준 설정 공표와 이유 제시는요. 자, 이러한 처분의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가 있거나 이것을 생략했을 때는 우리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대명백세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만 대체로 취소 사유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처분 이유 제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사후적으로 추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한목적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쟁송 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절차는 그 처분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처분과 불이익처분으로 나누게 되고요. 수익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사인이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제17조에서는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줘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청 입장에서는 처리기간을 설정 공표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제19조 1항에서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고, 2항에서는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변호사 시험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겁니다. 불이익 처분은 먼저 행정청이 사전에 이러한 처분을 하겠다. 왜냐하면 불이익한 처분이니까요. 하겠다고 미리 통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그리고 명칭과 주소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 청취 절차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모두 잘 기억해 두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청문이다, 어떤 게 공청회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들을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의견 청취 절차 중에서 이 전체가 의견 청취 절차라면 이 중에서 의견 제출 절차입니다. 자, 의견 제출은 처분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이제 청문 공청회 미개최했을 때 의견 제출하는 시기를 두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청문과 공청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청문 같은 경우는 처분 전 당사자 등이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정청이 직접 실시한다는 겁니다. 공청회는요. 행정청이 공개적 토론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당사자가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모두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은 당사자의 어떤 입장을 듣는 거라면 공청회는 객관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문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가 개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하고 공청회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청회도 구두로 발표나 질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학술대회를 하거나 이러한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질문이나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네, 불이익 처분에 관한 절차가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 변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에 해당합니다. 행정절차법 중에서는요. 자, 크게 불이익 처분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고요. 자, 의견청취 절차는 의견 제출과 청문 공청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사전통지 절차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그다음 명칭과 주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이익 처분이란 우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나와 있는데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불이익 처분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알겠죠?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은 국가가 당사자에게, 국민에게 일정한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뭐예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거나 또는 나한테 장학금을 주세요 라고 행정청에게 요구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어요. 그럼 이런 거부 처분 하나하나 다 불이익 처분으로 보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면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다수전과 판례에서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당사자 등이라고 하면 우리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포함해서 이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전 통지가 언제 생략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생략되는 요건이 우리 행정절차법 제21조 4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리고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사전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상 긴급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이미 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판단이 되는 경우죠. 그쵸? 그 다음에 사건의 성질이죠. 그쵸?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의견 절차를 거치는 것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생략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생략했을 때 법률상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게 명확한 건 아니지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경우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사전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변시 3회, 5회 모의 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바로 뭐예요? 거부 처분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지휘승계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자, 이거 우리 시험 문제에도 나왔는데 앞부분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배웠는데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는 갑에서 을로 이제 영업자 이제 변경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영업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는 경우에 을 입장에서는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꼭 통지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갑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수리를 하게 되면 영업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그 영업권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은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갑에게는 수리를 사전 통지의 대상이 해당하고요. 을은 사전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다. 요 표 중에서요. 자, 표를 다시 정리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통지 대상인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는 종전사업자, 갑이죠. 그쵸? 갑에게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영업권을 이전했을 때. 자, 그 다음에 행정처의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수리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직권 면직을 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불이익이 이제 중대하다, 직권 면직으로서, 자,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의 대상이다라고 우리 법원이 봤고요. 그 다음에 도로구역 변경 결정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한 고시로 인하여 권익이 제한되지만 이것이 사전 통지의 대상은 아니라고 봤고, 직위해제의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이것이 별도의 사전 통지 대상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네,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의 의견 청취 절차로서 의견 제출과 청문과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의견 청취 절차를 보실 텐데요. 의견 청취 절차는 약식 청문이라고도 불립니다. 행정청이 어떤 행정 적용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을 제시하고요. 그 기간 내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이나 공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원칙적으로 의견 제출 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 제출 절차는 당사자에게 어떤 의무를 이제 침입적 처분을 할 때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연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이나 공청회처럼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말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을 했어요. 그럼 반드시 그걸 정책에 반영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행정처벌법 27조 제4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2항 27조의 2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견 제출이나 청문이나 공청회나 공통입니다. 설사 당사자 등이 청문회 나와서 의견을 진술했다 할지라도 행정청이 꼭 그것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청문으로 가겠습니다. 청문은요, 우리가 가장 이제 의견 제출의 의견 청취의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직접 듣는다는 거죠. 결국은 청문은요, 양 당사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거나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제
청문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지는 청문 시작일 10일 전부터고요. 청문의 주재자는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 행정청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문의 공개 여부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요. 결정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문을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실시했으면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종결이 가능한데, 만약에 당사자가 내가 좀 중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소명을 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이후에 이제 종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문도 결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청문 면제 사유가 아닌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회 26번에 출제되었습니다.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해서 청문을 면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이 청문에 불출석했다거나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청문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해야 되고요. 안 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청회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공청회는요, 양 당사자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청회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에 이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를 하게 되고요.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이나 관보 등으로 공고하여야 됩니다. 주재자는요,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결과 반영은 의견 청취나 청문과 동일하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입적 행정처분을 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를 행정절차법상 21조와 2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이고요. 의견 청취 절차는 의견 제출이나 청문, 공청회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긴급한 경우,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 그리고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요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통지에 관한 배제 요건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에 관한 배제 요건은 22조 4항에서 여기 1항에서 3항에는 의견 청취 요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조 제4항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의견 청취 배제 사유의 대표적인 것 바로 당사자의 진술 포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 배제 사유 기억하십시오. 자,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의 공통된 사유는 뭐였어요? 긴급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명확한 경우,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전통지와 함께 또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이 배제되는 사유가 바로 당사자가 포기한다고 의견을 명백히 한 경우죠. 그렇죠? 자, 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시인한 경우는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보상금을 기대해서 공사 강행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의견 청취를 배제했다라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사유, 이것은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이 행정행위의 효력,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그리고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정도, 그리고 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하자 치유의 긍정설, 부정설, 그리고 시간적 한계 부분이 함께 논의됩니다.
행정절차법상 침입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행정 절차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배웠고요. 의견 청취 절차에는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를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독자적인 위법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행정청이 갑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죠.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공무원인 갑에 대한 해임 처분을 했는데 그 해임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당사자는 이 처분 자체는 이제 다툴 만한 여지가 없이 위법성이 적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위법을 독자적인 위법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의견 청취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에요. 처분 이후에. 자, 이러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라고 합니다. 이 치유 행위가 허용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자, 우리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설은 절차상 하자를 조금 경미한 절차로 보고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견해이고요. 적극설은 실체적인 면에서 하자가 없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쳤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분의 취소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 적극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행정절차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처분을 하도록 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행정청 입장에선 어떨까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게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행정청이 절차를 생략하겠죠. 당연히 처분해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취지를 존중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판례에서는요. 재량행위나 기속행위 모두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절차의 독자적 위법 사유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견해가 나뉘고 있고 앞으로 더 판례가 쌓여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자, 보시면 청문 절차를 결의한 경우에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에 대해서도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요. 부정설은 행정의 신중성을 확보하고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견해죠. 자, 그 다음 긍정설은 지금 현재 형식상 행정 절차를 다 지키지 않은 행정행위를 다 취소해버리면 행정의 신속성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상당히 침해를 받기 때문에 치유를 인정하자,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통설과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인정은 하되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치유를 부정한다, 즉 절차를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행정 절차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청 입장에서도 행정의 신속성에 저해를 받기 때문에 적어도 쟁송 제기 전까지 국민의 권익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치유를 인정하자라는 인정하다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시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배제 사유를 분류하여 보았고요. 세 번째는 치유의 행정 절차상의 하자의 효력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수사 과정이나 징계 과정에서 비위 행위에 대한 해명 행위를 가진 경우에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위 행위에 대한 해명 절차 외에도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다음에 앞서 보셨지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에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서를 이제 하자 부분인데요. 청문서의 도달 기간을 약간 어겼어요. 그랬더라도 당사자가 청문회 출석하여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법원이 하자가 치유된다. 하자가 엄청나게 커서 치유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이나 이유 제시, 사전 통지 등의 일반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결의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것은 취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절차인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인이 진술기회가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절차인데 이것을 미부여한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법률로 명시된 중요한 절차다라고 해서 중대명백한 하자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 제도를 보시겠습니다. 절차나 정보 이 부분은 모두 다 국민들에게 절차나 행정행위의 어떤 절차나 정보를 사전이나 사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 다음에 국가 어떤 정보 공개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조금 더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법도 절차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판례가 많이 형성되거나 쌓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하셔서 틀리지 않는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데요. 정보공개 중에서 정보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정보 공개의 방법이나 불복 절차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므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정보 공개를 국민이 먼저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이에 대한 불복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공개법이 도입이 되면서 자, 우리 행정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국민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국민이 원하는 경우에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그 목적 자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보 공개를 인정해주자라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법을 공부하실 때 청구권자가 모든 국민이라는 점, 거기에는 자연인, 법인격 없는 단체, 그리고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공개 의무에서는 원칙이 정보공개라는 거, 그리고 방법은 원문을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 형식도 불문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고요. 처분 전후를 불문하고 공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이나 모두 국민의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행정 절차의 타당성, 적법 절차의 원칙을 이제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행정 행위에 대한 어떤 감시와 통제 그리고 또는 정보 접근권을 늘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이나 아직까지 판례가 아주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판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정보 공개가 원칙이니까요. 원칙을 외우시는 것보다는 예외를 외우셔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으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입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우리 정보공개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의 범위에 대해서 이 판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위임명령 정도에서 규정된
비공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안전이나 국방에 관한 정보겠죠. 자, 그리고 공개했을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공공안전이나 형사사법제도는 당연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검사나 시험 관련 정보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자, 검사나 시험과 관련된 정보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관련된 사안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의 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같은 경우도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나 영업이익이나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청구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문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고요.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10일 이내에서 한 번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자, 제3자 보호를 위해서는요. 행정청이 이제 공개 청구를 받고 난 뒤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여기에서 이 정보와 관련된 다른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이 내용을 통지를 하고 제3자는 이 상당한 기간 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방법은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 원칙적으로 원문 공개지만 청구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보는 게 제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대로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청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 공개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 공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 가능한 경우에 분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이나 또는 청구 방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법 개정된 내용으로 시의 7회 문제가 나왔는데요. 재처분 의무 및 간접강제제도입니다. 자, 정보 공개에 관한 인용 재결이 있고 난 뒤에도 행정청이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행정심판법에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접강제가 가능한 정도까지 인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고요. 정보공개심의회가 그렇고요. 공개위원회는 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행안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입증 책임 문제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정보 관리하고 있다,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건 청구인이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거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들을 판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학교와 교육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비밀 정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내부적인 정보에 해당하고요. 사실 이게 공개되었을 때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은 반면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와 관련된 판례도 나왔죠.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지 같은 경우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공개하면 다시 문제은행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봤고요. 국가수준 학교 성취도 평가 자료는 내부적인 자료로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거 두 개는 비교가 되죠. 그렇죠? 사법시험 2차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평치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원 데이터는 공개 대상 정보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의록 중에서 이제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징벌위원회,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어떤 해임 처분이 있었을 때요.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에 비공개 심사 의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의 개인 정보나 또는 자유로운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그 심의 의결 과정에서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봤고요. 그 중에서 징벌 결과가 아니라 징벌 절차 있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다. 뭐 인사위원회에서 징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 1차 회의했다, 2차 회의했다. 이런 절차에 관한 것들은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자, 데이터에 관한 것도 사실은 학교 교육과 다 관련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보의 성격은 이제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요. 보안 관찰 처분 관련 통계 자료나 그다음에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분양 원가의 산출 내역, 분양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 가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 보존사무 규칙상 불기소 사건 기록에 관해서도 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이제 담당하시거나 또는 전공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요, 개인정보에 관한 그 정보관리 주체가 각 기업들이나 또는 각 공공기관들에게 그 공공기관들이 책임하에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실무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행정법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신생의 법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 자체에 관한 쟁점이 아직까지 많이 논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헌법적으로는 우리 헌법 10조, 17조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독자적 기본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처리는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개인정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교원단체 가입 현황과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이 법에 위반된 위법 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개인정보는요, 수집 이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수집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성 원칙 다시 나타나고 있죠. 최소한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바로 민감정보입니다. 자,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 정치적 견해나 건강, 신념, 사상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고유 식별 정보는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관한 유출이 이루어졌을 때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습니다. 라는 어떤 통지가 종종 날아왔었죠. 그죠? 요즘에는 그래도 보안성이 많이 확대된 것 같은데 한동안은 이 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열람 정정권, 삭제 청구권, 그리고 처리 정지 요구권도 인정이 되고요. 이 유출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이제 청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단소송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집단분쟁조정제도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건들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집단소송으로 또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소송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거부됐을 때 또는 결과를 수락할 수 없을 때 단체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